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감회가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이끌고 가시는 고명하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을 그냥 뭐 저런 것도 한 가지 의견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저 길로 가면은 통일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 내용을 전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모두 한 뜻이 될 때 통일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통일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만 그렇게 늘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그 형태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 같이 느끼는 그 자세가 다르고 또 근래 단적으로 이 나눔재단에서 통일 기금을 모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그전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인데 이제는 그게 바로 뭐냐면 통일이 오고 있구나, 지금 뭔가 진행이 된다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운이 지금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단단하게 다듬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바로 이 시기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분단 이후에 대통령이 여럿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도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노력한 대통령은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정월달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서부터 우리 전체적인 국민 정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 가운데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저 절반을 조금 넘는 한 53, 4% 정도 되는 데서 쭉 머물러 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그 기자회견석상에서 한 말씀으로 해서 1년 동안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83%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러면 통일은 오는 겁니다. 그전처럼 국민들의 한 절반 정도만 통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 누가 하겠어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참 통일이라고 하는 거가 되긴 돼야 되겠는데 정말 멀고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도 또 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정권은 또 바뀌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바로 이 통일 대박의 길을 통해서 통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박을 만들어내는 이 길로 갈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젊은 분들은 과연 통일이 나한테 무슨 그렇게 큰 관계가 있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온 거가 이제 제일 처음에 온 거가 이제 68년인데 그때 왔을 때 여기 미국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저를 보지 않고 제 뒤에 있는 제 나라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거지로 보는 거예요. 6.25 전쟁 지나면서 미국에서 밀가루 안 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미국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여기 이제 여기 공부까지 하러 왔고 당당한 포부를 가지고 왔는데 저를 거지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조국 나라 이거하고 분리시켜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끝내고 이제 중앙대학 교수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학교가 좀 시원찮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많은데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PhD 받은 교수님이 그 많은 교수 중에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하고 총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미국에서 교수를 좀 이렇게 스카우트 해올 테니까 한번 학교 좀 키워보자.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20여 개 도시를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35년 전이 되나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그때 와 보니까 저를 보는 미국인들의 그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 경제가 발전을 했거든. 그래서 외국에 나와 있으면서는 결국은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국 자기 나라하고는 분리될 수 없다.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한국 통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젊은 분들한테도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입니다. 그럼 이걸 통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거를 이제 남겨주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남의 일, 뭐 객관적인 일 이게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마침 너무 좋게 너무 공교롭게도 이 통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좋게 되는 이 대박의 길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보시고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시작을 한 거고, 며칠 전에 한국에서 민주평통 17기 출범식을 하는데 대통령이 이 자막에 여기 나오는 이거는 딱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로 시작해서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최조경기장에 만 몇천 명의 평통 의원들이 모였는데 통일하면 대박하고 그냥 천장이 떠날아가게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이제는 이 마음이 뭉쳐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는 아직은 그게 그렇게 통일하면 좋게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내용이 어떤가는 사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사회 지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아시고 좀 이걸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게 바탕이 될 때라야 이제 정말 통일도 되는 거고 대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하는 일을 질문을 합니다. 통일하면 대박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통일만 되면 그냥 대박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박을 만드는 길로 갈 때라만 통일이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그럼 여러 개가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그 길로 갈 때 우리가 대박을 만들어내는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남산에 올라가는데 사실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탄탄한 길도 있고 좀 시원찮은 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면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걸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아시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통일도 만들 수 있고 대박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축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럼 지금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 70여 년의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제까지 통일이 안 됐는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통일이 돼야 될 텐데 그냥 과제는 안 될 것 같고 내가 좀 부담을 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통일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의명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통일적으로 뭐 앞장서는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는 끝마무리에 가서는 슬슬 다 빠져나가고 마는, 이거 되는 거에 결국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도 좋고 여러 가지 대의명분도 좋지만은 실리에 가서 당할 때는 누구든지 예민해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일하는데 부담, 물론 세상에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뭔가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나중에 얻게 되는 거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통일이 되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경제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거시경제학적인 차원에서 확실하게 밝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가 보고서를 낼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그 보고서를 내면서 그때 그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은 통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크지만은 그거보다는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그때 당시에 이제 편익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 이제 cost benefit analysis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benefit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저는 gains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득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엔 별로 누가 그거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풀타임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를 알아내고 찾아낸 사람은 난데 내가 이거를 알려드리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풀타임으로 강의하던 건 또 접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봄쯤 해가지고 이제 책이 거진 완성이 됐는데, 근데 출판사에다가 출판을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안 찍어준대요. 찍어주지도 않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면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서 그랬는데, 이유가 뭔가 하니까 통일 얘기해서는 책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판사 입장에서 안 팔리는 책을 찍어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하더라도 통일 관련된 거는 안 팔린다고.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겠다, 찍어만 달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시작을 하는데 제목을 이제 내용은 이제 되는데 제목을 붙여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내야 되겠는데, 아무리 다른 거를 제목을 생각을 하더라도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은 크게 두 부분인데, 하나는 뭐냐면 통일하게 되면 이만큼 이득이 된다 하는 거 하나가 전반부에 있고, 뒤에는 그러면 통일을 해야지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겠는가,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후반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을 합쳐가지고 제목을 하나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남은 제목이 뭐냐면 통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된다, 그걸 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 하고, 또 하나는 통일 마스터 플랜, 대기획,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이걸 해놨는데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학술적으로 펴나갈 겁니까?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읽게 할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남녀노소 누구나 이 내용을 알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통일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알겠다, 그리고 그냥 눈 감고 통일 대박이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출판사에다 이 제목을 내니까 그렇게 안 한대요. 제목도 그렇게 하면 찍어주질 않는데, 그나마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알려진 출판사인데 대박이 뭐냐, 이게 대박이 그건 안 해준다고. 그게 좀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그거보다 더 적합한 게 없어서 그냥 해야 되겠다, 안 된대.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화를 냈다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찍어준 거예요. 찍어주고 제목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된 건데 결국은 이게 대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대박이란 말이 이렇게 좀 이상한 말이 아니고 아주 보통 때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말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일이 잘 된다거나 예상 밖으로 크게 된다거나 뭐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지금 이 대박이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이 되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통일 대박서부터 시작이 된 거가 국민들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정말 아주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이런저런 데 이제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퍼진다고 한다면 국민의식 속에 벌써 이거는 많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 필요하다는 게 졸지에 53%, 83%로 올라갔고, 또 직접 또 여론조사한 것 중에서 통일이 대박이다라는 걸 믿느냐 하는 거에 믿는 사람들이 6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점점 더 착실히 알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바로 통일은 거기서부터 오게 될 텐데, 그런데 만일에 통일이 대박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민주평통 그 전국 각 지역협의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통일 대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배사를 하면서 지냈다고 그러는데, 근데 한 1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통일 대박을 정말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민족사에 정말 대단한 일이 되는 쾌거가 되는데 정말 신바람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바람 통일 대박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그런 데서는 건배사 할 때 한 군데서 선바람 하면 통일 대박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뭐든지 열심히 하면서 신바람 나게 해야 그래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돼서 통일 대박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박성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도운동교회에서 그 나눠드린 거기 요약된 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구도대로 간다면 통일 10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한국이 두 번째가 된 나라가 된다 하는 거가 통계로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예언가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은 저는 예언가도 아니고, 제가 한 10년 동안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30년 이상 이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길을 따라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하고 이제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 근래 왜 그런지 세계 여기저기서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세계에서 1등 간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예언적인 입장에서 예언가들 하는 얘기가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이게 사람이 날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예언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엔 꿈 같은 얘기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통일 10년 후에는 이 지구상에서 미국 바로 다음 가는 이런 1인당 개인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놓고,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가, 그 다음에 몇 년만 더 지나가면은 미국을 넘어서면서 1등이 된다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하면 허황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몇 년이 더 지나가면서 어떤 구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 텐데, 틀림없이 예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1등으로 가고, 그리고 어느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앞서가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체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꿈 같은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맨날 얻어맞고만 살았습니다. 대륙에서 힘이 생기면 해양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가면 얻어맞고, 또 해양에서 세력이 생기면 대륙으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치고 넘어가고, 그럼 또 우리 얻어맞고, 뭐 하다 안 되니까는 나중엔 다른 나라 식민지까지 되고, 불과 몇 년 안 지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된 거고, 지금 일본에서 뭐 위안부가 어떻고 뭐 이제 독도가 어떻고 그러는 거가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힘이 제대로 돼 있어 봐요 그렇게 엉뚱한 짓 못하는 겁니다. 만일에 앞으로 가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그 위상으로 쭉 간다 그러면은 일본이 까불고 싶어도 못 까부는 거지. 안 된다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린 그렇게 되면 통일 10년 후에는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 제일 앞서간다 그러면 한국이 그 다음 밑에 가고, 그 밑에 한 10,000불 정도 더 이상 밑으로 일본, 독일, 불란서, 영국 이런 나라들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래야 이제 그 길로 가겠는가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그 순차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든지 크게 이득이 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이득이 있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큰가에 따라서 이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를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얼마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보통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일 비용은 사실 1992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거는 또 제가 처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 비용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제가 그걸 추산을 하면서 도대체 이 지구상에서 한국의 통일 비용을 추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역시 통일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그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 카테고리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통일이 되면 그 즉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통일이 됐을 때 그 혼란 상황을 마무리 지어가야 되니까 뭐 아주 엄청난 난민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이런 것들이 조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건 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위기의 관리 비용.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남북이 갈려져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따로따로 살았기 때문에 이질화된 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겉으로 나타나는 거라도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간판도 통일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제반 제도 체계를 단위로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도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거 두 개만 해놓고서 확 섞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모두 잘 살자고 해서 통일을 한 건데, 잘못하면 그냥 1등 국민하고 3등 국민으로 금방 확인이 달라지게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쪽의 20분의 1로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2대1, 3대1 정도,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아니고 20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체제에서 사는 분들의 그 생산성, 소득 이런 걸 놓고 볼 때 남한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 우리 동포들 같이 잘 살고 같이 나가자고 해서 통일을 해놓고 그 사람들 데려다가 뭐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꼭 하인 부리듯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는 올려주면서 통합을 해야, 그래야 이제 안정적인 통일로 가겠다. 세계 지구상에서 통일을 했다고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또 갈라지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제대로 되려면은, 그러면은 안정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측의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이라는 거는 생산이 있어야 소득이 따라 나오는 거죠. 근데 생산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인력하고 실물 자본이 있어야 배합이 돼서 생산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북쪽에는 지금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생산할 수 있는 실물 자본이 없는 거예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황무지나 마찬가지죠.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밤에 야경 찍은 거는 남한은 불빛이 환하게 있는데 가운데는 깜깜절벽입니다. 그리고 평양이 있는데 조금 하나 점 같은 거 하나 하얀 게 좀 있고, 그러고는 저쪽 중국으로 넘어가고, 북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만 없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지금 모든 게 너무 열악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저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실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통일 후에 10년 동안 북측의 경제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섞는다 하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갈 때, 근데 이 10년이라는 것도 그냥 제가 대중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제가 추산해서 나온 겁니다. 10년보다 시일을 길게도 잡아봤고 또 짧게도 잡아봤고 하다 보니까 저게 제일 적절한 그런 시기가 되더라고요. 기간이 되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저게 뭐냐 하면은 실물 자본을 확충하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그 자금의 크기가 되는데, 물론 기간을 좀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매년 평균 들어가는 거가 작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게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건 부담이 적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 실물 자본이라고 그러는 거는 한번 생산해 놓으면 그대로 쓰느냐 하면은 계속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럼 세월을 길게 잡아놓게 되면 맨 처음에 투입된 거는 나중에 가면은 많이 감가상각이 돼서 남는 게 별로 없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제대로 보충을 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돼서 이 장단점을 놓고서, 그리고 이득하고 손실을 놓고서 보니까는 역시 10년 기간이 제일 적절하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가, 너무 이 기간을 길게 잡아놓으면 사람들이 지쳐요. 그리고 독일은 처음부터 잘못해놨기 때문에 지금 통일되고서 지금 한 25년 지나고 30년이 가까이 가는데도 저렇게 저러고 있지만은, 우리는 10년이면 딱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지금 독일은 2018년까지 매년 개인적으로 5.5%의 세금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018년 되면 딱 끝낸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 경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1%만 내면은 그걸 10년 동안 하면 전부 합해야 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독일은 5.5% 쭉 간다 그러면 독일은 2년 낸 것만 하더라도 11%, 우리 10년 된 것보다 더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구도를 잘 잡아가면은, 그러면은 큰 부담 없이 거기서부터 얻는 이득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이제 잡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보니까는 대략 우리 남측 GDP의 대략 6.4%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근데 요 통일되는 해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서 10년을 어떻게 잡든 간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게 물론 그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하는데 두 자리 세 자리 넘어가면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건 뭐냐면은 뒤로, 세월이 더 뒤로 갈수록
조금씩 커지긴 커지는데, 근데 그거는 미세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도 더 커지는 건 분명하고 더 작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통일을 뒤로 미루자, 이런 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대략 이제 이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위기 관리 비용하고 재반 제도 체계 단일화하는 비용까지 합치면서 그 안에서 중복되는 거를 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략 남한 GDP의 7% 정도 선에서 통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 자금, 비용, 이거는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7%를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이게 조달이 돼야, 큰 부담 없이 조달이 돼야 이제 되는 건데, 그 7개 7% 중에서 2개는 우선 군비를 절감하는 거로 해서, 그 군비 절감하는 건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해본 게 아니고, 일본 가만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자기네들 총소득의 1% 정도 선을 자위대 유지 비용으로 해서 쭉 지내왔잖아요. 미국의 협조를 받으면서 우리도 통일의 10년 동안만 좀 그렇게 하는 형태로 가자 이거예요. 그건 이제 외교력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군비를 절감을 했을 때 자칫해서 어떤 강대국이 와서 다 집어먹는다 그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주위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서로 어느 한쪽에서 와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구도를 잡아가면서 1%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필요한 7개 중에서 2개는 거기서 해결을 하고, 1개는 해외 장기 저리 차관으로 해서 충당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은행이라든지 또 ADB, AIIB 이런 국제 금융 기구에서는 이 저개발 국가의 개발을 위해서 장기 저리로 차관하는 이런 그런 제도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다소 모자라는 거는 외채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외채까지도, 작게는 하지만 외채까지도 생각을 하냐면은,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면은 나머지가 국민들이 바로 직접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부담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나머지 4개 남는 것만 가지고 이제 이걸 추출해 나가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 3개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세대 간의 비용 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되는 그 시점에 살았던 부분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만한 평화 속에서 번영을 누리게 되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렇게 분담을 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7개 중에서 2개는 군비 절감, 하나는 해외 장기 저리 차관, 그리고 3개는 통일 국채. 그럼 이제 하나가 나는데, 그거는 독일에서 보는 것처럼 통일 연대세, 세금으로 1%는 세금으로 하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어느 개인의 소득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10,000원은 소득이 들어오는데 1%면 100원 동전 하나면은 그게 1%가 되는 거죠. 그거를 10년 동안 하는 걸로 해서 개인적인 그 부담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부담은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조달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얼마만한 이득을 보느냐, 그 이득 보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득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나열을 해놓고 보면은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이제 3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통일되는 즉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득, 그걸 보통은 이제 분단 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분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부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용, 불이익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는 사실 제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분단 비용이라고 그러는 건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같은 식구이면서 서로 총불을 맞대고 싸우고 죽여야 되고, 같은 식구인데 부모 형제지간에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가서 한번 보게 되면 울면서 헤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수량화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수량화된 부분보다 중요도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이 수량적인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선 지금 쓸데없이 들어가는 군사 비용, 또 젊은 사람들이 모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손실,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많죠. 그거는 이제 책에서 좀 보시는 거로 하고, 그리고 그런 분단 비용의 소멸 부분은 통일이 되면서 즉시 그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저만큼 이득이 되는 거고, 저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통일 비용보다는 크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2007년에 통일에 대한 이득을 추산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맥히더라고요. 그 정도 가지고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선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통일 대박 이 부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요거는 매년 11%에 해당되는 이득, 11%의 생산량 증가가 나오는 그 부분이 되는데, 그게 11%가 나오는 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만일 통일됐을 때 그 시점에서 남한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라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7만 7천 달러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목표를 잡는 거가 10년 동안에 북한 1인당 GDP를 남한 1인당 GDP의 절반 정도까지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7만 7천의 절반이면 3만 8,500이 됩니다. 근데 그냥 숫자만 가지고는 좀 감이 안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남한의 1인당 소득이 한 2만 5, 6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통일되고 10년 후에 북한에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의 그 소득이 3만 7, 8천 달러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그 사람들은 돈 1,000달러 정도 가지고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들 키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시죠. 못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정치국으로 뭐 백날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소용없어요. 이게 사실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은 저 사람들의 그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거는 통일됐을 때 그 당시에 남한의 소득 수준보다도 더 높은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왜 너희들은 뭐 7만 7천 달러 가는데 우리는 3만 8천, 이렇게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전부 이제 같이 혼합을 하면서 전부 한 테두리 속에서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모든 이 이득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그 이후에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경제라는 것은 이 흐름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이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돼 가는 게 11%, 이 바로 이 후에 나가는 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절반 정도만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통일 후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지금 한 절반 정도만 그 다음에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5, 6년 지나면서는 세계에서 1등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11%의 경제 성장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냥은 안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1, 2, 3, 4번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그래야 대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통일된 다음에 10년 동안은 다른 면에서는 전부 남북을 자유로 왕래하고 전부 통합을 시키면서도 경제에 한해서만은 분리해서 경영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남북 분리 경영 관리 하는 거가 반드시 제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되고 아시는 것처럼 바로 섞어버렸죠. 그러니까 저렇게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그동안에 생활해왔던 거가 이제 남한 쪽에 있는 사람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하고는 생활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일에 대한 훈련 이런 거를 한데 모아놓고서 이걸 해야지, 하나하나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나간다고 한다면은 너무 시일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한 가지만 생각해도 이제 그런데 그런 데는 뭐냐면 그냥 섞어놓게 되면은 당장 우선 불가능하게 되는 거가 바로 들어오는 거가 지금 남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체제가 잡혀가니까 이 연간 소득이 어느 이하로 가게 되면 국가에서는 보조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게 되는데, 잘못하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 2천 몇백만 명 거의 다를 그런 생활보호 대상자 수준에 놓고 다 그거를 생활하게 해준다고 해봐요. 그걸 무슨 재주로 감당을 하느냐고. 근데 옛날에 독일은 그런 데로 조금 잘 나가는 나라였으니까 저렇게 헤매면서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 자체가 힘든다고. 거기는 또 그렇게 격차도 많이 안 났고 또 인구 비율도 우리만큼 이렇게 되지 않고 이제 이랬는데 그냥 지낼 수 있었지만 우리는 저쪽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나 되고 그리고 격차도 그렇게 많이 나 있고 이건 도저히 우리 감당할 수조차가 없는 거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처음서부터 요거는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한해서만은 분리 관리하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저거는 아주 마스터 중에 마스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1번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번에 나오는 바로 저는 오늘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더라도 좋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바로 통일 대박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뭐 이론 많이 이렇게 해놓고 엄청나게 근사하게 해놓더라도 다 그건 다 이건 의미 없는 거고, 바로 요게 있을 때, 이때 이제 2번이 있을 때 대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통일이 되면 분명히 좋은 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는 금방 처음에 안 보이더라고요. 국리 하더라도 잘 안 보이는데 한참 지나다가 어디에 생각이 닿냐 하면은 일본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에 물자 대느라고 경제가 급속하게 돌아가면서 2차 대전 후에 폭삭망했던 그 나라가 일어선 거, 거기에 가서 생각이 딱 멈추더라고요. 아, 이거다. 바로 이 점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이득을 보겠다. 옛날에 일본이 했던 뭐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로 크게 되는 아주 대단한 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게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본 거가 뭐 대충 좀 이득을 봤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이제 아주 통계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이득을 봤는가 한국 전쟁에서. 그때 1950년에 이제 전쟁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지만은 김종필 총재가 60년대에 가서 청구권 자금이라고 한 3억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뭐 유상 원조 해가지고 또 뭐 한 2억 정도 받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 그 3억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그런 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 추산한 거를 보니까
일본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게 40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준 3억이 그렇게 큰 건데 그거의 13배가 되는 이런 큰 이득을 얻은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에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2차 대전 후에 아주 민심도 그렇고 경제도 무너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일본 지도자들이 하느님 살았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만큼 이게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수요가 있으면 생산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생산하면 소득이 생기는 거라고. 그 소득이 생기면은 다시 그게 수요로 변환되는 거고, 그 수요가 있으면 또 그에 따라 생산이 되는 거고, 그럼 소득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유효한 수요가 있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경제학에는. 그런데 바로 이거는 북측에 모든 필요한 실물 자본을 전부 남측에 생산해서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그럼 바로 살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그렇게 쓸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경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저기에서부터 오는 그 이득, 그게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11%에 해당되는 그 경제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선 그 다음에 나오는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어떻게 11%까지 가는지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아까 자금 조달하는 그런 방안에서 군비를 10년 동안은 2% 선에서 머무르게 만드는 한시적인 군비 감축.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부담이 많이 아주 대단하게 가벼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지만은 독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더 확실해지는 거가 되는데, 독일은 단순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일된 것만 좋아서 엄벙덤벙 하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바로 통일이 돼서 자유시장 경제가 되는데, 사유재산 제도에서 토지, 부동산 이거는 임자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이랬다가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단되는 당시, 갈라지는 그 당시에 그 주인이었던 생존했던 분이 통일될 때까지 생존해서 그냥 임자가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걸로 아주 깨끗하게 다 끝나고 더 볼 것도 없다고. 근데 오랜 동안 세월이 거치는 동안에 별세한 사람들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재산 남은 거는 아들, 손자, 며느리 넘어가면서 전부 분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소송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소송이 졸지에 한꺼번에 220만 건이 걸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뭐 15년이 지나가면서도 얼마가 더 남았고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실물 반환하는 게 아니라 현금 보상을 해주는 거로 하는 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겠다. 왜 공평하냐 하면은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한에도 토지개혁, 농지개혁 이런 게 6.25 전에 직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봤는데 지가증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대신으로 증서를 주고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해서 실물이 아니고 돈으로 해서 이제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남한에서 했던 그런 형태로 그런 수준에서 해야 남북이 전부 형평에 맞는 거지. 만일에 지금 그 북쪽에 있는 토지나 이런 거를 원소유자한테 돌려준다 그런 날이면은 참 이거는 형평을 생각해서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북쪽에 있는 육지 면적이 남쪽에 있는 육지 면적보다 한 24%가 더 많대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은 저쪽에 이제 절반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에 있는 사람보다 금방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정말 피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를 이만큼 일으켜 놓은 건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동안에 뭐 했어요? 병정놀이 한 방밖에 없거든. 병정놀이 하면서 맨날 뭐 죽인다 살린다 뭐 하면서 그렇게 한 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졸지 더 부자가 된다. 그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느냐고. 그러고 그뿐 아니고 그거로 해서
이 경제가 전부 같이 해나가야 되는, 발전해 나가야 되는, 이것도 전부 망가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형평을 생각하나 공평성을 생각하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나 이거는 현금 보상으로 해서 끝나는. 독일에서 하는 걸, 그 실패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봤으면서 또 똑같은 걸 우리 한다면 이건 우리가 멍청한 짓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지 현금 보상을 하고, 지금 북쪽은 대체적으로 전부 이제 토지 등 이런 거가 이제 국유가 돼 있으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국유제로 그냥 지탱해 가면서 일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만일 저걸 전부 이제 나눠줘 놓고 거기다가 또 남한에서 올라가는 복부인들 올라가고 떴다방 올라가서 전부 뒤집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추스를 내면 우리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를 지금 금방 놔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말이 도로제 울퉁불퉁하고 이게 도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이런 거를 제대로 해서 하려면은 이게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다 나눠줬다가 다 보상금 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이 국가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국유제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면서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1등을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모범적이 될 수 있는 게, 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들, 피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토지가 작은 국가에서는 토지 투기로부터 오는 이 문제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결해 놓는다면, 이 지구상에서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해 놓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중간에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분단이 돼서 참 고통은 겪었지만은 그래도 반쪽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한 80년 내지 9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서 생존해 있는 그 중간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가면서 우리가 모범적인 이런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아마 이 성경에 늘 이제 가까이 계시 보는 분들은 저게 바로 거기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바로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이런 차원에서도 물론 볼 수가 있지만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시장 경제의 그 맹점, 이걸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래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제대로 가는 이런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하게 되면 통일 대박을 틀림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는 확실히 해놔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은 이득이 이렇게 크다. 근데 이득이 큰 거가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11%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이 통일대박의 비밀이라고 한 Buy Korean Product Policy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로 해서, 만일 남측 GDP의 7%에 해당되는 그 모든 북측에 필요한 실물 자본을 전부 남한에 생산해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100%다 하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80%만 한다고 하더라도 7, 8, 56 남한 총 생산량의 5.6%에 해당하는 생산량 증가가 옵니다. 거기에다가 이 어느 경제든지 추세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통일했을 때 대략 한 3%로 보고, 그리고 모든 남성들이 군대 가가지고서 군 복무하는 데 따르는 그 생산성 저하, 또 그 생산성 손실, 이런 거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대략 한 직선적으로 한 2.4% 정도로 해서 본다면은, 이게 5.6% 더하기 3% 하면 8.6%, 2.4% 합해서 11%가 되는데, 저거는 제가 아주 기본 골격만 따져서 이런 거지, 거기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넣지도 않고 저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통일이 되면 북한에 많은 지하 자원이 있기 때문에
대박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만일 지하자원 자체로 대박이 나면 이북에 있는 사람이 왜 저는 굶어 죽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뭐 전기, 수도, 도로, 철도 모든 거가 모든 사회 간접적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면서 그런 지하자원도 다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러면 통일되면서 바로 그걸 꺼내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걸 바로 거기다 넣어놓고 대박이 온다 이거 하는 거는 좀 무리가 되는 거죠. 물론 지하자원이 남측보다는 많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통일이 되면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섬나라처럼 떨어져 있지만은 대륙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지만 통일이 되면 대륙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쭉 큰 데까지 나갈 수 있다고 그럴 때 보통 전문가들 추산으로 보게 되면은 그로부터 오는 그 물류 비용의 절약이 경우에 따라 한 30%까지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만큼 그 현지 시장에서 그만큼 그 물건값이 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지면 더 팔린다고. 그 더 팔리는 게 뭐냐면 바로 수출이 늘어나는 거라고. 수출이 늘어나는 건 뭐냐면 본국에서 그만큼 생산이 더 늘어나는 거고, 생산이 더 늘어나는 건 바로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돼가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이득. 또 이제 같은 종류라고 하더라도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산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이제 economies of scale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 의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국제 경쟁 시장에서 그만큼 경쟁력이 더 강해지는 거고 수출이 더 늘어나는 거고 국내 생산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결부되는 이제 승수 효과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얻어들이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이 중에서 이 골격만 되는 요것만 세 가지만 합해서 어떤 11%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라고 그러는 게 이제 추세 성장으로 가다가도 추세 성장보다 좀 적을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다른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보상이 되고도 그러고도 모자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추세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세계에서 우리가 10년 후에는 통일 후에 10년 후에는 2위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네 가지 분단 관리 그리고 Buy Korean Product Policy 그리고 군비 한시적인 절감 그리고 토지 현금 모사 요 네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통일되기 전서부터 뭘 한다 그러는 것보다 통일이 되면 바로 그 구도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걸 예상을 하고 남대문이 높다 그러니까 과천서부터 기어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이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미리 해가지고서 이렇게 꺼내 놓는다고 한다면은 경제라는 건 돌아가는 건데 거기서 많이 꺼내 놓게 되면은 그럼 이 경제가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굴러가는 건 그대로 두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바로 일로 들어간다 하는 그 마음의 대비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면 대박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느 야당 의원은 통일되면 무슨 대박 쪽박이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고 좀 그분들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무슨 발표를 하는데 여당 의원이 하나 와서 우리가 통일을 가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바로 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 책에 있는 걸 요약하고 싶어서 나온 것처럼 구도를 그렇게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가 어느 한두 분이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분들뿐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고 있을 때 그걸 알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마음의 태세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저렇게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고 근데 보통 큰 이득이 아니고 자그마치 세계에서 두 번째 간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 발표를 해드렸더니 거기에 앉으셨던 분들이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주 전부 흥분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는가?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당하고만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고 이렇게 흥분들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가면은 틀림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가도록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치가들이 좀 잘못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서 그런 정책을 뽑아서 일을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통일을 하는 데서 또 하나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데가 또 한 군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이고 서로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무슨 길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 틀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둘이 서로 다르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옳고 어느 다른 거가 틀리냐 하면 그게 아니고 둘이 다 옳다, 다 필요하다. 그런데 둘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는 거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수 쪽 힘만 가지고서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런데 보수 쪽에는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지키는 거, 분단 관리 이쪽으로만 하는데, 그렇게 100년 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안 오는 겁니다. 우리 거 남쪽만은 지킬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단 상태에서 치러야 되는 분단 비용하며 또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 보수들이 생각하는 그 안보, 아주 철저한 안보, 분단 관리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뭐가 부족하냐? 바로 우리는 목표를 통일로 놔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 암만 잘해도 그 자체로 해서 통일이 안 오기 때문에 통일 자체를 목표로 놓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무력 되겠어요? 정치 협상 그렇게 해서 서로 양보하고 참 오순도순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그냥 제쳐놓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쪽 북쪽에 있는 주민들을 우리 제대로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지. 바깥에서 봉쇄하고 압력하고 압력 넣고 뭐 이렇게 못 살게 군다고 그래서 저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죠. 지금 얼마 전에, 지금서부터 벌써 한 20여 년 되네.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는 시절에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끄떡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데가 아니라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1년, 2년 안에 뭐가 무너진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그거는 늘 그랬어요. 옛날에 김일성이 죽던 해에 죽자마자, 김일성 죽자마자 저건 무너졌다 그랬는데, 뭐 무너지긴 뭘 무너져. 그 전서부터 김정일이 딱 잡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김정일이 죽을 때도 뭐 이제는 뭐 다 저거 끝났구나 그랬는데, 뭐 끝나긴 뭘 끝나.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만 이렇게 되면은 뭐 통일될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 정권하고 주민들이 붙어 있는 한은 저거는 요지부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 와가지고 얼마 안에 뭐 저게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가 그만큼 나름대로 단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전부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저쪽 정권하고 사실은 저쪽에 또 하나 우리 대상이 그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제 길을 찾아갈 때 통일은 오게 되는 거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것도 일을 해내는 것도 주민들이 하도록 해야지 바깥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피해가 서로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뭐 통일하자는 게 통일해서 같이 잘 살자고 그러는데, 그건 뭐 가서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라. 근데 그게 대충 그냥 오나가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신문에 난 거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냥 믿어달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 그건 아주 제기를 잘 짚어나가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민들이 그거를
판단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은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제대로 잘 먹지 못하면 먹는 것만 생각이 나는 거지 뭐 제대로 판단이고 뭐고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뭐 저 강제로 단식한 건 아니지만 단식을 한 2번 해봤는데, 단식할 때는 세상에 보이는 게 없어요. 먹는 것밖에는. 그리고 짜장면을 생각만 하되 그렇게 황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굶주리고 못 먹을 때는 세상에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무슨 객관적으로 뭐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도 어떻게 좀 병신들인가, 왜 저러고 앉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선 먹고서 하는 거, 생존하는 게 문제인데 무슨 이념이고 뭐 무슨 살아야 되니까 그걸 생각하신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그래야 통일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군대 힘이 더 강해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그거는 저 완전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이제 보수 꼴통들이나 하는 생각이, 그렇게 가지고 절대로 분단 관리는 되더라도 통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먹으면서, 먹고 사람 것처럼 살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때 제 길을 찾아가면서 저쪽을 정리를 해줘야, 그래야 이제 그때는 이 남쪽하고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전부 힘을 합쳐야 되는데, 보수만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모자라고 이 진보는 괜찮으냐면, 진보도 바로 그 부분이 모자라 있는 겁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 통일에서 많이 한 거겠죠. 뭐 6.15 선언만 뭐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뭐 14선언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지만 그거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면 평화를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평화하고 통일하고는 다릅니다. 평화 100년 가더라도 평화 공존은 평화 공존일 뿐이지 그게 통일로 잔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6.15 선언, 14선언, 지금 이번에 이호 여사 가면서 6.15 선언 대로 하자, 자기 남편이 했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평화만 가지고는 안 되고, 평화 공존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도 통일까지를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민심이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합류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다 같이 모자라는 부분이 중간에 어중간한 데 그쳐가지고서 좋다고 그럴 게 아니고, 바로 통일까지를 목표로 세우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걸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바로 그 길을 따라서 통일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만큼 큰 이득을 보는 그런 거가 되고, 바로 그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런 거는 서로 반만 잘려가요. 보수 진보 각각 반쪽짜리 가지고는 통일 절대로 안 됩니다. 전부 합쳐가지고서 온 힘을 합치더라도 너무 어렵고 될까 말까 한 놈을 가지고서 그걸 반쪽짜리 가지고서 자기 힘만 가지고 통일을 이룬다는 건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또 생각 자체가 통일까지 가지도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 틀 자체를 통일까지 놓으면서 북한 주민을 향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양측이 결국은 보완적인, 따지고 보면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평화 중요하죠. 만일 평화가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난장판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 근데 또 이 안보, 이거가 그럼 무너져야 되냐면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저쪽에서 무력 가지고 넘어갔을 때 우리가 거기 항복하고 굴복하고 하라는 대로 한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안보도 중요하고 평화도 중요해. 둘 다 빠질 수가 없다고. 각각 중요하고, 그런데 그 둘이 다 보완적인 위치에 있는 거고, 모자란 부분을 채운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틀로 가는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거까지만 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 하고, 보수 진보가 지금 따로 가는 것들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못 미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제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경제 문제도 부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이런 갈등도 해결이 돼서, 그래서 통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되는 걸 다 제껴놓고서 통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통일을 만드는 그거는 지금 바로 말씀드린 대로
무력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이미 김대중 아니 김영삼 대통령 때 영변 핵시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에서 그랬대요. 이거 좀 칠까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100만 원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못한다고. 그 100만이 우리 남한 인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아이고 나 우리가 못한다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핵무기는 그때서부터 벌써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돈 줘서 했다 그러는데 만일 돈 안 주고 그랬으면 북한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굶어 죽었다고. 그 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을 욕하고 그러는 데서 그칠 게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력으로도 안 되고, 지금 만일 무력으로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겠죠. 무력은 안 돼요. 정치 협상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측에 있는 주민들이 정신을 제바로 가지고, 그리고 저거를 정리를 해주고 그거를 추스려 나가고 아주 큰 대단한 나라로 만드는 거는 남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해외에 있는 동포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계신다고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기회 있는 대로 좀 해주세요. 절대로 한국하고 너하고는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국하고 너 같이 붙어서 평생 같이 사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늘 생각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북쪽 주민을 그 마음을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가 좀 마음을 살게, 혹은 내가 얼마 돈 줄 테니까 네 마음은 나한테 달라, 뭐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불어 사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광에서 임신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실제적으로 뭔가 이득이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득을 가는 부분을 결국은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북쪽에 사회 간접자본 시설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미리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이 될 테니까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이 우리한테 오도록 하는 거, 또 정보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면서 참 악랄한 짓 많이 한 거고 이제 이런 거 있을 테니까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통일이 된다면은 처벌하거나 처형하거나 우린 그런 거 관심 없고 같이 그때서도 잘 살자 하는 거라서 그 사람은 안심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큰 일을 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떳떳한 선배가 되고 조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옛날 바이칼호에서부터 남하에서 내려오면서 중국 동북부하고 한반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던 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황금 시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아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 그게 뭐 알고 있는 게 대수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갈 때 그걸 가지고서 그 바탕 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